감성 경영론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교재를 완료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방침에 따라서 15주차 15-1과 2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주차 15-2를 통해서 전체 감성 경영론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5-1, 15-2까지 해서 한 학기 수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별도로 과제물로 기말고사를 본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별도로 과제란에 제출을 하고 학교 쪽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5-1과 2에서 감성 경영론 여태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2차수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여러분과 복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 경영론, 결국은 경영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 창출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감성에 경영이 합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비대면 강좌이기 때문에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복습을 하고 또 필요할 때 다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감성 경영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4주차에 리뷰를 했습니다마는 방침에 의해서 15-1과 2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리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조직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거의 150면에 가까운 내용을 두 개로 2차수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서 요약된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시간을 지체하고 그렇게 요지가 중요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주차에 걸쳐서 전체를 다 한번 복습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조직에 대한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동기부여입니다. 건강한 조직을 만들므로써 동기를 부여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활기차고 사기가 높은 조직 분위기로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을 할 때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왜 건강한 조직을 만들려 하는 것인지 하는 내용은 목적은 열정적으로 종업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한 조직에 대해서 왜 우리는 스터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건강한 조직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인데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고 높은 만족감을 얻는 작업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건강한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을 만들므로써 동기부여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한 조직에 대한 목적이 정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주장을 여기에서 요약해 놨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이 설명을 했으니까 필요시 이런 자료들을 언제든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서술형 강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후에도 혹시 대다수 지금 학생들이 교재를 구입하지 않았어도 또 구입할 필요 없이 교수의 강의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과목이 끝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해도 언제든지 참고 자료로 쓸 수 있게끔 전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리뷰하는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이 자료만 이렇게 참고로 볼 수 있다는 내용만 이야기해도 이 강의의 목적은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조직에 대한 정의 중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건강한 조직을 정의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 모델, 두 번째는 안녕 모델,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 모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환경 모델은 외부 환경과 얼마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외부 환경의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녕 모델은 조직이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세 번째는 통합 모델인데 내부와 외부 상호작용을 충분히 잘 하면서 활기와 신뢰가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조직이다. 결국은 건강한 조직은 활기차기도 해야 되지만 신뢰가 넘치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건강한 조직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동안의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놓은 정의를 교수는 여러분들한테 제시했기 때문에 언제나 참고 자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한 조직 중에서는 노젠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내용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어서 여기다 사례를 강조해서 드러났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한 조직 가치다 이렇게 했는데 부정과 부패, 잘못된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활동, 이것도 건강한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윤리적 건강한 조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 조직 중에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던 내용은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내용인데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전적인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사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혁신의 출발점으로 조직 내부와 외부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의사소통이 잘 돼야 건강한 조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리더십인데요. 어떻게 하면 리더를 잘 육성을 하고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에 어떻게 신속하게 적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넷스케이프와 익스플로어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넷스케이프는 익스플로어 때문에 기업이 사라지고 마는데요. 결론은 외부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늘 체크하고 있어야 그 조직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늘 건강한 조직은 외부 조직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업의 건강 수준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은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봐도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조직의 특성을 정의해 봤는데요. 경영진의 리더십이 아주 중요했고 활발한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참여 기회와 적극적인 반영이 아주 중요한 영향이었습니다. 또한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했다. 그리고 구성원을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조직의 특성을 봤더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영진의 영향이 컸더라.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더라. 또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경영진에서 하더라. 권위적인 리더, 책임 전가 회피하는 것, 그리고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관계, 이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조직의 모습들이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조직에 대한 내용을 쭉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조직은 문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이 구성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조직의 내용들이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포스에 대한 사례를 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일하는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고요. 스토리지 솔루션 제공업체 네뎁에 대한 사례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감성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어떻게 보면 감성 경영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감성을 이야기한 감성 지능과 감성 노동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실천을 하기 위해서. 또 감성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한 동기부여, 리더십, 의사소통, 문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감성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감성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국내의 사례를 소개하고 감성 경영 이해와 실천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감성 경영의 실천의 중요한 요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성 경영에 대한 이해가 벌써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감성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성 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감성 경영에서 조금 부족했던 내용들을 보면 사례 중에 GM, 코닥, 시어즈, MS 등과 같은 기업들이 쇠퇴하고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이디오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문제의 키가 있었더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로 코닥 같은 경우는 필름이 있는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필름을 만드는 기업이었었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필름이 필요 없이 바로 카메라로 찍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는 과정에 필름을 넣어야 했던 필름은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지 못한 회사들, 이 회사들은 도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고요. 미국의 3대 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은 그런 감성 경영에 엄청나게 뛰어난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성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정의했는데요. 감성지능이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지능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총명함을 결정하는 IQ가 아니라 EQ라고 주장을 했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버드 리뷰에서 있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각자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정의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 골먼은 감성지능이 모든 업무 영역에서 다른 개인적인 능력보다 약 2배 이상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감성지능에 대한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다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자신을 동기화해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았다는 내용 아니면은 업무에 필요한 내용에서 필요한 대로 감성이 쓰여지는 그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이 정리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셀로비아 메이어라는 학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감정과 관련된 지식들을 보유해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감성지능이라고 정의했던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성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계속 내용을 했던 수업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또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고요. 이 중에서 지금 인재선벌법 6홈론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했던 적이 있는데요. 락, 희, 고, 공, 비, 노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그가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드는가를 살펴본다. 희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가 얼마나 기쁨을 자제하는가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고인데요.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가 괴로움을 얼마나 참아내는가를 살펴본다. 공은 그 사람을 두렵게 해놓고 얼마나 두려움을 나타내는가를 살펴본다. 이렇게 비, 노까지 그 사람을 성나게 해놓고 얼마나 감정을 잘 다스리는가 살펴본다고 하는데 인재를 선별하는데 진시황의 아버지 여부리는 어떤 자극에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진시황의 아버지 여부리는 지난 시간에 역사에 나왔던 인물이지만 여기에서 감성 내용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줄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현대 사회과학에서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자극에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감성인재다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감성경영론의 요지를 리뷰해 봅니다. 감성지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뭘까요? 조직이 높은 감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서 조직의 효과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성 경영론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성 경영이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영향들 이건 감성 지능이 낮아서 그랬다고 생각하면 이 많은 내용들이 요지가 정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성지능 연구 결과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했는데요. IQ보다 EQ가 중요한 세상이 됐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강조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참고 자료로 보기로 하고요. 감성지능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학자별 정의해 놓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감성지능은 모든 곳에 통할까 했는데 통하지 않는 곳들이 있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서 예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밀기계나 공학,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감성지능이 높다고 해서 업무 성과가 높게 나오지 않더라. 왜냐하면 여기는 감성기능과 상관없이 정확도, 세무회계, 공학, 정밀기계에서는 이 내용이 통하지 않더라고 하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는 감성지능을 잘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감성을 활용한 탁월한 연설로 대중을 선동해서 독일을 광란의 동안이로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타고난 연설로 대중을 선동할 능력은 있었지만 감성 지능을 옳게 사용한 게 아니고 잘못 사용했을 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히틀러의 연설은 초감동이었지만 독일을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 정도로 군중을 이끌어서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는 잘못된 사고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감성지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감성지능은 좋게 성장할 수도 있고 잘못되게 갈 수 있다는 이외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정리해 준 바 있습니다. 자, 이 내용 히틀러의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성지능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로 크게 봤는데 사람을 읽는 능력, 그리고 감정을 활용하는 능력, 또 감정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 네 가지로 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잘 읽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감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 내용을 감성 지능의 네 가지 스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설명하면 자료 리뷰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읽는 능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 차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읽는 능력은 자신의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서로 같이 평가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활용하는 능력,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요 내용들이 여우리의 유컵론에서까지 이 사례를 들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감성지능에 대한 내용은 이쯤 하면 되겠고요. 자신에 대한 감성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10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그렇다 아니다로 체크해 보면 8개 이상이 그렇다고 나오면 어떤 감성의 소유자인가, 두 개 이하였을 때는 어떤 감성이 소유자인가를 본인들이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성 지능 유지부터 감성 지능을 발휘한 리더 사례까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했습니다. 이런 리더의 사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두고 언제든지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참고 자료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연구의 중요성부터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감정 노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생각합니다. 자, 감정 노동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 노동이란 자신의 진정한 감정 상태를 숨기고 교육이나 훈련받은 내용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일종의 노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감정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감정 노동에 투입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땅콩 해양 사건에 그 비행기 안에 스튜디오스는 감정을 있는 상태로 노출을 시킨 게 아니라 감정을 숨겼죠.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 받은 내용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노동을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근무할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감정 노동을 강하게 시켰던 그 오너는 법원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숨기지 않고 같이 폭발한 내용이 있었다면
감정 노동에 해당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감정 노동이란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감정 상태를 숨기고 교육이나 훈련받은 내용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일종의 감정 노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성 경영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는 2번이나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 감정 노동에 대해서는 이쯤 하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영국의 석유업체 BP의 계열사 프로케어에 대해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의 내용들을 정의해서 봤던 내용을 참고로 했고요. 자, 시간이 여러분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감성 경영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번에 동기부여인데요. 그래서 감성 경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중요한 것은 종업원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에서 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는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는데요. 지금 욕구 단계 이론, 욕구 이론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가장 중요하게 쓰였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수업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5가지의 욕구 단계가 있는데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첫 번째 욕구가 되고 그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로 들어갑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욕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욕구가 채워졌을 때 매슬로 주장에 의하면 소속의 욕구 그리고 애정의 욕구가 생깁니다. 친구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가 생기더라. 그래서 어떤 지위에 오르려하고 관리자가 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욕구가 채워지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기더라. 그래서 성취 욕구가 생기는데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까지를 가게 되더라. 그래서 자아실현 욕구가 생겼을 때는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삶대로 가지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 일단은 이것이 가장 밑바닥에 생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되고 안정의 욕구가 충족돼야 되고 그리고 소속 애정의 욕구가 충족돼야 되고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고 난 다음 자아실현 욕구가 생긴다고 하는 부분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경영학, 감성 경영론에서도 쓰지만 여러 학문에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쓰고 있고 소비자 행동론 등 가장 다양하게 쓰이는 욕구 단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교수는 시간을 멈춰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버터 이론이라든가 맥클런랜드 이론이라든가 다양한 전문가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 매슬로우 욕구 이론으로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감성 경영론을 배우는 중요한 목적 이유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한마디로 볼 수 있는 한 페이지로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었습니다.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욕구 충족 방법이 뭔가 했더니 성취, 결속, 이해, 방어 이 4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성취는 어떤 보상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성과가 좋은 직원과 나머지 직원을 구분하고 성과와 보상을 확실히 연결시키고 경쟁사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상 시스템입니다. 2번째는 결속인데요. 기업 문화입니다. 동료 간의 상호 의지를 강화하고 동료애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협력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것 우수 관행 공유를 장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해는 업무 설계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차별화되고 중요한 업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마지막에는 방어인데요. 모든 프로세스를
투명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공정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동기부여는 성취, 결속, 이해 이 네 가지가 모든 것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로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15-1 리뷰 내용 수업을 시간이 다소 오버됐습니다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그 내용 2분의 1을 지금 오늘 15-1에서 리뷰했습니다. 15-2에서 남은 2분의 1을 여러분과 요약해서 리뷰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는데 교수는 이 앞전 주에 수업을 종료하려 했습니다만 방침에 의해서 15-1과 15-2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본 시간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고했습니다.